특별히 몸 좀 녹여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쭈뼛거려? 지휘 텐트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휴대용 가스 난로가 내뿜는 열기와 함께 탁진호 대위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가 임채양 하사의 코를 찔렀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그 이름만 들어도 뼛속까지 시려오는 혹한기 훈련장의 밤은 칠흑 같았다. 야외 수경지에 친 병사들의 텐트에서 새어나오는 약한 불빛들은 저 멀리 있었고 중대장의 지휘 텐트는 마치 섬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불과 10분 전 야간 경계 훈련을 막 마치고 언손을 불던 그녀에게 통신병이 달려왔다. 임 하사님, 중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휘 텐트로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몇몇은 걱정을, 몇몇은 알 수 없는 시기심을 담고 있었다. 임채양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알았다. 바로 가겠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짐승의 굴에 제 발로 들어와 있었다. 텐트 안은 야전용 간이 침대와 지휘 탁자, 그리고 난로가 전부였지만 탁자 위에는 규정상 절대 반입 금지인 소주병과 컵라면 따위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자, 이리 와. 이 난로 옆이 제일 따뜻해. 탁진우가 번들거리는 얼굴로 웃으며 자기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그는 30대 후반이었지만 권위와 탐욕에 찌든 얼굴은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부르신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양은 텐트 입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특유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앳된 하사였지만 그 눈빛은 훈련장의 추위보다 더 차가웠다. 허허. 이 친구 딱딱하긴. 707 특임대 출신이라더니 진짜 다르네. 탁진우가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방한복으로 온몸을 감쌌음에도 그의 시선은 마치 군복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몸매가 다르긴 달라. 그 군복 안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중대장님. 임채양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경고였다. 하지만 탁진우는 그것을 위축된 부하의 반항쯤으로 받아들였다. 에이, 무섭게 왜 이래. 농담이야, 농담. 내가 임하사를 특별히 아껴서 부른 거야. 춥잖아. 고생하는데 따뜻한 거라도 좀 마시라고. 그가 종이컵에 소주를 콸콸 따랐다. 자, 한잔해. 군대에서 몰래 마시는 술이 진짜지. 훈련 중 음주는 규정 위반입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규정? 하하. 탁진우가 박장대소했다. 임하사 아직 군 생활 덜 했네. 이 원통리 훈련장에선, 이 텐트 안에선 내가 규정이야. 내가 법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잔을 들고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끼쳤다. 나한테 잘 보이면 훈련 편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너 인사고과 내가 쥐고 있는 거 알지? 응? 그의 더러운 손이 잔을 든 채 그녀의 턱을 향해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임채양은 707 특임대 시절 몸에 밴 습관처럼 상대의 손목이 꺾이는 가장 취약한 각도를 정확히 노려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임채양 하사였다. 힘을 쓰는 순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연기해야 했다. 임채양은 겁에 질린 듯 살짝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중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긴 뭐가 안 돼. 탁진우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여우처럼 구니까 그렇지. 오늘 밤 나랑 단둘이 특별 훈련 좀 하면 내일부턴 넌 의무실에서 편하게 쉬게 해줄게. 어때? 짐승의 발톱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임채양은 움찔하는 척 어깨를 떨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방한복상의 주머니 안쪽을 정확히 더듬었다.
딸깍. 방탄 단추처럼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의 버튼이 눌리는 미세한 감각. 중대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마저도 707에서 배운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다. 좋아, 계속해봐. 이 쓰레기. 울어? 우는 거야? 하. 귀여운 구석이 있네. 탁진우는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그녀가 완벽한 먹잇감이라 확신했다. 자. 울지 말고. 이 잠부터 받고. 오늘 밤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울면 재미없지. 임채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척하며 주머니 속 녹음기의 수신 감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속이. 목. 그녀는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탁진우가 질겁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아까부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찬 바람을 너무 쐬었는지 토할 것 같습니다. 욱. 아이씨. 재수없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여자를 희롱하려던 흥분이 눈앞의 구토 위협에 싹 가셨다. 알았어. 당장 나가서 해결해. 아, 진짜 분위기 깨게. 그가 텐트 입구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채양은 비틀거리며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다. 살을 애는 인재의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때렸다. 그녀는 텐트에서 멀찍이 떨어진 어둠 속에 멈춰섰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선 공포나 역겨움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분노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탁진호. 내놈 군 생활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짐승의 굴에서 사냥꾼은 완벽한 증거를 손에 쥐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혹한기 훈련에 남은 이틀은 지옥 같았다. 하지만 그 지옥은 임채양이 아닌 탁진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임하사. 어제는 괜찮았어? 속은? 다음 날 아침 식사 배급을 받을 때 탁진우가 일부러 다가와 기름진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둘만의 비밀이라도 되는 듯 음흉한 눈웃음을 치면서 괜찮습니다. 임채양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계속되었다. 겁에 질려 중대장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나약한 여군 하사의 모습.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훈련 끝나고 텐트. 아니, 나중에 따로 보자고. 대답. 예, 알겠습니다. 탁진우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완전히 길들였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그는 훈련 내내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괴롭혔다. 임하사. 자세가 그게 뭐야? 707 출신 맞어? 저기 언덕 위까지 완전 군장으로 구보 실시. 악. 임채양은 묵묵히 눈밭을 굴렀다. 다른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중대장의 권력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더 해봐. 내 놈의 죄목이 하나씩 늘어날 뿐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혹독한 얼차려를 견뎌냈다. 그녀의 체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707 특수요원 그 자체였지만 그녀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기했다. 그 모습이 탁진우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 같던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 밝았다. 복귀 신고를 마치자마자 임채양은 중대장실을 찾았다. 탁진우는 이미 그녀가 굴복했을 거라 생각하며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어젯밤 일 사과하려고? 아니면 휴가 신청서입니다. 임채양이 빳빳한 서류를 내밀었다. 가족 병간호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유였다. 탁진우의 얼굴이 구겨졌다. 뭐? 휴가? 지금 이 시점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아, 도망가는 건가? 멘탈이 약해 빠져서. 그래 뭐. 707 출신이라더니 별거 없네. 가봐. 푹 쉬다 와. 멘탈이 약해서 쓰나. 그는 신청서에 보란듯이 서명하며 툭 던졌다. 감사합니다. 임채양은 서류를 챙겨 경례하고 중대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인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서류에 적힌 춘천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단 하나,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서울 용산이었다. 몇 시간 뒤 임채양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 앞에 섰다. 지저분한 전투복 차림의 하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군용 더플백에서 각 잡힌 정복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었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늠름한 그녀의 모습에 절도 있게 경례했다. 그녀는 2개의 신분증 중 하나를 꺼내 제시했다. 국방부 직할 감찰실. 계급 소령. 성명 임채양. 국방부 감찰실장님께 직보하겠습니다. 코드 레드 탁진우 대위권입니다. 충성. 확인되었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감찰실장실. 육군 소장 계급의 실장이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임소령, 고생 많았네.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임채양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강원도 인제부대 탁진우 대위. 직권 남용, 부대 내 음주 그리고 군인 등강 재추행 혐의입니다. 녹음기가 재생되었다. 작은 스피커에서 탁진우의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707 출신이라더니 몸매가 다르긴 다르네. 이 텐트 안에선 내가 규정이야. 내가 법이라고. 오늘 밤 나랑 단둘이 특별 훈련 좀 하면. 음성이 재생되는 동안 감찰실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런 썩어 빠진 놈이 우리 군의 명예를.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나 감찰실장이다. 지금 즉시 군 검찰과 헌병대 합동으로 인제 모부대 출동 준비시켜. 탁진우 대위, 그놈 당장 잡아들여. 증거는 차고 넘친다. 임채양은 창밖으로 보이는 용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보고를 마쳤다. 현 시간부로 위장 임무 종료, 본래 직위로 복귀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인제. 탁진우 대위는 중대장실 의자에 드러누워 커피를 마시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임채양이 겁먹고 도망치듯 휴가를 떠난 것이 통쾌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엔 어떤 여군으로 타깃을 바꿔볼까? 그가 더러운 상상을 하던 바로 그때였다. 쾅!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누구야? 노크 안 해. 방탄모를 쓴 헌병 대군사 경찰 장병 4~5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팔에는 군사경찰 완장이 선명했다. 탁진우 대위. 선두에 선 헌병대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귀관을 군형법 제92조의 3군인 등강 재추행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지금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탁진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박살이 났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그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다. 임채양. 그 계집애가. 그년이 무슨 짓을.
조용히 해.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뒤로 돌렸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때 헌병들 뒤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각 잡힌 정복, 빛나는 소령 계급장, 그리고 707 특임대와 감찰실 휘장을 단 여자 장교. 탁진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임하사? 임채양이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국방부 감찰실 임채양 소령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사 시절의 나약함 따윈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령? 임소령이라고. 탁진우는 제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벌벌 떨던 그 나약한 하사가 아니었다. 얼음장 같은 위엄을 두른 완벽한 장교 임채양 소령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몰래 카메라 같은 건가?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탁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보처럼 소리쳤다. 임채양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또각하고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중대장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탁진우 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인재의 혹한보다 차가웠다. 지난 며칠간 당신이 하사 임채양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정확히는 직권 남용을 동반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미수 행위가 모두 기록되었다. 그녀가 작은 녹음기를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당신이 말한 규정이 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군형법이 말하는 규정이 뭔지 이제부터 똑똑히 배우게 될 거다. 탁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녹음? 그거 불법 녹취야. 증거 능력 없어. 그리고 난 그냥 격려 차원에서. 농담이었어, 농담. 농담? 임채양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의 그 농담 때문에 쓰러져간 피해자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당신은 내가 처음이 아니었지. 무슨. 끌고 가. 임채양이 헌병들에게 턱짓했다. 이거나. 억울해. 나는. 탁진우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부대원 전체가 복도에 나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하던 중대장이 며칠 전 새로 온 여군 하사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 며칠 뒤 탁진우는 군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그의 변호인은 불법 녹취와 업무상 격려를 주장하며 뻔뻔하게 변론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중대장으로서 부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소 과격한 농담을 한 것뿐입니다. 또한 원고. 아니, 임채양 소령이 신분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녹취한 것은 명백한 함정 수사이며 이는 증거로. 시끄럽습니다. 검사석에 앉은 군 검사가 변호인의 말을 잘랐다. 함정 수사란 범위가 없는 자에게 범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적으로 부하 여군들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이는 감찰실에서 확보한 다수의 피해자 진술로 입증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탁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또한 군 검사가 법정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다. 증거를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전체에 그날 밤 지휘 텐트 안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707 출신이라더니 몸매가 다르긴 다르네. 이 텐트 안에선 내가 규정이야. 내가 법이라고. 오늘 밤 나랑 단둘이 특별 훈련 좀 하면. 방청석에 앉아있던 탁진우의 가족들이 얼굴을 감싸쥐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탁진우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군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피고인 탁진우. 여기선 내가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피고인의 사적 왕국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고 지휘관의 책무를 망각했으며 부하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사건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단독. 내가 규정이라던 중대장, 위장 잠입한 707 출신 감찰관에게 덜미. 강원도 인제부대 성추행 파문, 국방부 발칵. 썩은 뿌리 뽑겠다. 영웅이 된 여군 소령, 그녀는 왜 하사로 잠입했나? 임채양의 위장 임무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군 내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임채양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며칠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임채양은 군형법과 별개로 탁진우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깟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담담히 말했다. 이 돈은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말하지 못했던 혹은 말했음에도 묵살당했던 모든 피해 군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법이 정한 모든 수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탁진우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그의 규정은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부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임채양 소령이 탁진우를 긴급 체포하고 용산으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군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언론은 연일 위장 잠입 여군 소령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다. 국방부 청사 내부에서 그녀를 마주치는 장병들은 모두 경외심이 담긴 경례를 보냈다. 하지만 임채양은 이 모든 관심이 불편했다. 그녀의 감찰실 사무실. 창밖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용산의 풍경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탁진우의 징계 및 기소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무 쉽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적은 쓰러질 때 가장 요란한 법이다. 탁진우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졌다. 마치 누군가 꼬리를 자르듯. 그때 사무실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감찰실장이었다. 임소령, 지금 즉시 내 방으로.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진 바싹 마른 목소리였다. 임채양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실장실로 향했다. 육군 소장인 감찰실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일이. 아주 귀찮게 됐어. 실장이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막 뜬 인터넷 뉴스 속보 화면이었다. 충격 단독. 탁진우 대위 측 변호인 선임.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 조광철 변호사. 조 변호사 명백한 함정수사. 임채양 소령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준비. 임채양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조광철. 군 검찰의 별 군검의 호랑이라 불리다 몇 해 전 화려하게 전역하여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가장 잘나가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그가 탁진우 같은 일개 대위의 성추행 사건을 맡았다고. 조광철이가 나섰다는 건 탁진우 개인이 아니라는 뜻이네. 감찰실장의 한숨이 깊어졌다. 방금 조광철이 기자회견을 열었어. 내용이 아주 가관이야.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사무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초동 로펌 사무실을 배경으로 조광철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기름진 머리카락을 단정히 넘기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채 선량하고 억울한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 저 조광철 변호사는 오늘 한 야심찬 여군 장교의 공명심에 희생된 불쌍한 지휘관의 억울함을 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채양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707이라는 특수부대 출신임을 내세운 임채양 소령이
처음부터 표적을 정하고 의도적으로 탁진우 대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위장 신분을 이용해 탁 대위를 유혹하려 시도했습니다. 뭐라고? 감찰실장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조강철은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살을 애는 인제 훈련장에서 지휘관이 부하 하사를 걱정해 몸 좀 녹이라고 부른 것이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탁 대위는 그저 부하를 격려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임소령은 이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마치 성추행범인 양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녹취록이 교묘하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가 비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탁진우 대위입니다. 임소령은 자신의 공적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희는 임채양 소령을 명예훼손 및 무고 그리고 불법 함정수사 교사 혐의로 역고소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실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감찰실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눌렀다. 임소령. 조광철이는 보통 내기가 아닐세. 군 법무관 시절부터 온갖 더러운 사건들을 무혐의로 뒤집어 세탁의 달인이라 불렸지. 그런 자가 탁진우 따위에게 붙었다는 건 탁진우의 배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채양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렇지. 탁진우가 조광철을 살 돈이 있을 리가 없지. 누군가 탁진우의 입을 막고 동시에 이 사건을 뒤집어 우리 감찰실의 명예에 똥칠을 하려는 거야. 바로 그때 감찰실장의 직통 전화가 다시 울렸다. 국방부 장관실이었다. 감찰실장은 긴장된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다. 예, 실장입니다. 네. 예, 장관님. 아닙니다. 그건. 예. 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임채양을 바라보았다. 장관님께서 이 사안이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으니 조광철 측의 역고소가 정리될 때까지 임소령을 잠정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하시는군. 물론 난 임소령을 믿네. 하지만 저쪽에서 함정수사와 표적 감찰 프레임을 걸어온 이상 우리도 조심해야 해. 일단 근신하게.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야.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해. 이것은 명백한 좌천성 대기 발령이었다. 조광철의 역습은 정확히 임채양의 가장 약한 고리, 위장 감찰이라는 행위 자체를 물고 늘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임채양은 인터넷 기사들을 확인했다. 불과 1시간 만에 여론은 무섭게 뒤집히고 있었다. 707 출신이면 사람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겠네. 꽃뱀 아니야? 중대장이 불쌍하다. 녹취록 편집? 그럴 줄 알았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악의적인 비난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임채양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게 진짜 싸움의 시작이지. 그녀는 탁진우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뱀의 꼬리끝을 건드렸을 뿐이었다. 이제 그 뱀의 머리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조광철.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그 누군가. 그녀는 감찰실 소속 임소령의 신분증을 서랍에 넣었다. 대신 그녀는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용 특수 보안 휴대폰을 꺼냈다. 707 시절부터 그녀가 은밀히 관리해온 정보 라인이었다. 지금부터는 707의 방식으로 싸운다. 임채양 소령에게 사무실 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공식적인 감찰 업무에서 배제되자
그녀는 비공식적인 수단과 707시절의 기술을 총동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조광철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돈 받고 짓는 개일 뿐. 중요한 것은 그 개의 목줄을 쥔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찾기 위한 단서는 탁진우 자신에게 있었다. 탁진우의 과거. 그가 거쳐간 모든 부대. 임채양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을 끈 채 군 내부망이 아닌 별도의 보안망으로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탁진우 대위의 인사기록 카드. 그가 초임 장교 시절부터 거쳐온 모든 부대의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강원도 양구, 경기도 파주, 그리고 지금의 인제. 그녀는 각 부대에서 탁진우가 근무했던 시기와 그 시기에 전역하거나 불명예 전역 혹은 갑작스럽게 보직 변경된 여군들의 명단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707의 정보 분석 훈련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패턴을 읽는 것이 핵심이었다. 1시간, 2시간.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냈다. 탁진우가 부임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총 3명의 여군 부사관이 개인 사유, 군 복무 부적응,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군복을 벗었다. 김지은 중사, 박민아 하사, 그리고 이수연 하사. 그녀는 이 세 개의 이름을 자신의 보안 수첩에 옮겨 적었다. 모두 탁진우의 직속 부하들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지은 중사. 그녀는 3명 중 유일하게 징계위원회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혐의는 상관 모욕 및 근무지 이탈. 상관을 모욕했다고. 탁진우를? 임채양은 직감했다. 이것은 조작된 징계였다. 그녀는 김지은의 전역 후 주소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다음 날 임채양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수원을 찾았다. 짙은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 그녀는 707 시절의 은신술처럼 인파 속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수원시 권선동의 한 골목.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릴 무렵 임채양은 김지은이 일한다는 작은 치킨집 앞에서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다. 군인 시절의 다부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에 찌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김지은. 저기요. 임채양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그녀를 불렀다. 김지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누구세요? 혹시 김지은 씨 되십니까? 예전에 강원도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지은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말하며 도망치려 했다. 임채양은 재빨리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탁진우 대위 때문에 오신 거면 가세요. 저 할 말 없어요. 제발.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몸을 떨었다. 김지은 씨. 전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임채양은 자신의 공무원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위조된 것이 아닌 그녀의 또 다른 신분. 국방부 직속 심리상담센터 소속 상담관 신분증이었다. 전 탁진우에게 똑같이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놈이 저를 꽃뱀으로 몰고 있습니다. 김지은의 떨리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임채양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놈이. 당신도. 제 이름은 임채양입니다. 탁진우 그놈 잡으려고 군대에 위장 잠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놈 변호사가 저를 역고소했습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여자는 골목길 편의점의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차가운 캔커피가 둘 사이에 놓였다. 김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인간. 탁진우. 악마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임채양이 겪은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 야간 호출, 지휘 텐트, 술 그리고 성희롱. 전 임소령님처럼 침착하지 못했어요. 너무 무섭고 더러워서 그 인간의 손을 뿌리치고 텐트 밖으로 도망쳤어요.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그는 제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매일같이 트집을 잡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중대장님을 내가 꼬신 거 아니냐면서. 결국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었어요. 상관 모욕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로 제 모든 청춘을 바친 군대에서 그렇게 쫓겨났어요. 임채양은 캔커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김지은 씨, 당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미나 하사, 이수연 하사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탁진우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당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징계위원회는 왜 그의 말만 들었을까요? 그건 김지은이 뭔가를 망설였다. 그 인간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자기 백이 누군지 아느냐고. 육군 본부에 아주 높은 분이 계시다고. 이름을 압니까? 아니요. 하지만 항상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여기로 보내줬고 아무도 자길 못 건드린다고. 삼촌. 임채양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다. 김지은 씨, 다시 한번 싸워줄 수 있습니까? 이번엔 내가 당신 옆에 서겠습니다. 707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겠습니다. 김지은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3년 전 강인했던 김중사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할게요. 그 악마가 법정에 서는 걸 제 두 눈으로 봐야겠어요. 임채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탁진우는 꼬리가 맞았다. 그리고 그 꼬리는 조광철이라는 변호사와 삼촌이라 불리는 육군 본부의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임채양은 김지은의 증언을 확보한 즉시 용산으로 복귀했다. 시간은 새벽 3시. 국방부 청사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감찰실 사무실은 그녀만의 작전 지휘소였다. 삼촌. 그 모호한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탁진우의 인사기록, 김지은의 부당 징계, 그리고 조광철 변호사의 등장.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임채양은 다시 한번 군 내부망의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탁진우가 아닌 조광철 변호사의 군 복무 시절 기록을 추적했다. 육군 법무관 임관,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그리고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 법무실장. 찾았다. 조광철은 전역 직전까지 인사사령부의 법무 최고 책임자였다. 군인의 승진과 보직, 징계를 다루는 핵심 부서. 그렇다면 삼촌이라 불리는 자는 조광철이 법무실장으로 모셨던 당시의 인사사령관 혹은 그 이상의 실세일 가능성이 높았다. 임채양의 손가락이 다시 빨라졌다. 조광철이 인사사령부에 재직했던 기간과 탁진우가 초고속 승진을 하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인사사령부 지휘관 라인을 검색했다. 하나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육군 중장 한명규.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명규.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사령관. 별 3개 3스타 장군이었다. 임채양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탁진우 대위가 아니었다. 조광철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육군 인사 시스템의 정점에 앉아있는 괴물 현역 중장이었다. 한명규 중장. 탁진우의 진짜 삼촌이든 아니든 그가 바로 탁진우의 비호 세력이다.
탁진우가 여군들을 성추행하고도 징계는커녕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김지은이 상관 모욕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이유. 그리고 조광철이 일개 대위의 변호를 맡아 감히 감찰실을 상대로 역공을 펼친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한명규는 탁진우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부대에 심어두었고 조광철은 한명규의 방패 역할을 하며 전역 후에도 그들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군 내부의 암이다. 임채양은 이 증거를 당장 감찰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상대는 현역 중장. 감찰실장이 아무리 소장이라도 인사권을 쥔 사령관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감찰실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다. 증거가 부족해. 김지은의 증언과 정황뿐이었다. 한명규와 탁진우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혹은 한명규가 탁진우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감찰실에서도 극소수만 접근 가능한 특수 감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707 출신 감찰관인 그녀에게만 부여된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이었다. 그녀는 한명규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제목 KDF 방산 비리 관련 내사 기록 접근 제한. 관련 인물 한명규, 주글로벌 디펜스 외 3인.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추행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한명규가 단순히 부하의 비위를 덮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방산업체와 유착된 비리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탁진우는 미끼였을지도 몰라. 이 거대한 비리를 숨기기 위한 작은 스캔들. 그녀는 파일을 클릭했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되었다. 접근 거부 본 파일은 현재 상위 기관에서 검토 중입니다. 상위 기관? 감찰실보다 상위? 그녀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인 감찰실보다 상위라면 단 하나뿐이었다. 기무사령부, 현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곳. 그들이 한명규를 내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젠장. 임채양은 손톱을 깨물었다. 안보지원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자신이 이 파일을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꼬일 수 있었다. 그들은 감찰실을 경쟁자 혹은 방해꾼으로 여길 것이다. 그녀는 갈림길에 섰다. 이대로 감찰실장에게 보고하고 이 거대한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인가? 아니면 707의 방식대로 비공식적으로 이 파일의 잠금을 뚫고 진실을 확인할 것인가? 그녀의 눈앞에 김지은의 눈물이 어른거렸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규정대로 해서는 아무도 구할 수 없어. 임채양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 보안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707에서 지급받은 군 내부망의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비상용 해킹 툴이었다.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다. 군사보안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삼촌의 그림자 뒤에 숨어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괴물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디 보자. 상위 기관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드를 입력하고 방화벽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모니터에 수십 개의 코드 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고 비인가 접근 시도 감지. 즉시 중단하십시오. 붉은 경고창이 떴다. 하지만 임채양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암호 해제 코드를 입력했다. 파일 잠금 해제. KDF 방산 비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임채양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한명규 중장이 특정 방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탁진우 같은 자신의 라인에 있는 장교들을 요직에 앉혀 군납 비리를 도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끼,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임채양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방탄 헬멧과 완전 무장을 한 군사 경찰 헌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싸늘한 표정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임채양 소령. 그는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임채양 소령을 군사보안법 위반, 초병 근무 중 불법 정보 접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컴퓨터에서 손 떼. 임채양은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함정이었다. 한명규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파고들 것을 알고 안보지원사를 이용해 역으로 덫을 놓은 것이었다. 이 파일은 그녀는 체포당하기 직전 손가락을 움직여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신의 보안 휴대폰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전송했다. 꼼짝 마. 헌병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다. 나는. 임채양은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삼촌의 거대한 그림자를 떠올렸다. 탁진우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사냥꾼이 이제 더 거대한 괴물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임채양 소령. 군사보안법 위반. 불법 정보 접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어둠을 찢고 들어온 것은 군사경찰이 아닌 검은색 특수 임무복을 입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안보사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찰실 동료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의 차가움만이 번뜩였다. 선두에 선 안보사 수사관 김진철 소령이 임채양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컴퓨터에서 손 떼. 지금 이 순간부터 임소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임채양은 두 손을 천천히 키보드에서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이 아닌 올 것이 왔군 하는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한명규. 이 늙은 여우가 내 예상보다 빨랐어. 그녀가 파일을 열람하는 순간 안보사의 감시망에 경보가 울리도록 미리 덫을 파놓은 것이었다. 한명규는 자신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임채양이 자신을 파고들 것이라는 것까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산 비리 파일을 미끼로 던져 임채양에게 불법 해킹이라는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다. 이 파일은 탁진우 대위와 연관된. 닥쳐.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김진철 소령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헌병들이 그녀의 소지품을 쓸어 담았다. 수갑 채워.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목을 올감했다. 불과 며칠 전 그녀가 탁진우의 손목에 채웠던 바로 그 수갑과 같은 감촉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감찰실장이 사무실 입구에서 고함을 질렀다. 김소령, 이건 월권 행위야. 여긴 국방부 감찰실이다. 내 부하야. 당장 풀어. 안보사의 김소령은 감찰실장인 소장별 2개를 향해 꼿꼿이 경례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상부의 직속 명령을 이행 중입니다. 임채양 소령은 군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열람 및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감찰실 소관이 아닌 안보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외부 유출? 증거 있어. 증거는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비키십시오. 감찰실장이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그 역시 무력했다. 안보사는 그런 곳이었다. 임채양은 감찰실장에게 짧게 목례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가 압수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진철 소령의 부하가 외쳤다. 소령님, 파일이 외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전송 기록이. 뭐야? 김진철이 임채양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다. 어디로 보냈어? 당장 말해. 임채양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글쎄, 내가 삼촌한테 보냈을까? 이게. 그녀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국방부 청사 지하 안보사의 전용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방이었다. 앉아. 테이블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다. 김진철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 방은 시간을 알 수 없었다. 임채양, 넌 707의 영웅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한명규 장군님이 널 얼마나 아끼셨는데. 아꼈다고. 임채양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썩은 뿌리를 뽑으려는 내 뒤에 칼을 꽂으셨나? 말 조심해. 한 장군님은 너 같은 내부의 적을 색출하려 하신 거다. 내가 탁진우 건을 빌미로 군 기강을 어지럽히고 방산 기밀까지 빼돌리려 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방산 기밀? 그건 방산 비리 파일이겠지. 닥쳐. 김진철이 책상을 내리쳤다. 파일 어디로 보냈어? 내가 지금 협조하면 장군님께 말씀드려 정상 참작이라도. 필요 없어. 임채양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극한 상황에서의 호흡법을 시작했다. 심박수를 낮추고 정신을 집중했다. 내가 파일을 보낸 곳. 그 사람이 움직일 시간. 그녀가 파일을 보낸 곳은 감찰실장도 국방부 장관도 아니었다. 군 내부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보낸 곳은 단 하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특수수사부 검사 윤기준. 그는 임채양의 707 동기이자 군 검찰을 거쳐 현재 민간 검찰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그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했다. 기준아, 군 내부의 암이다. 내가 쏴야 할 표적이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혹은 대여섯 시간이 지났을지도 몰랐다. 김진철은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임채양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독한 년. 김진철이 지쳐서 욕설을 내뱉을 때였다. 쾅.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보사 요원들이 아니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 그들의 눈빛은 군인의 그것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누구야? 여긴 안보사 통제구역. 선두에 선 남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종이 한 장을 김진철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윤기준입니다. 이건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합동 승인을 받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뭐라고? 민간 검찰이 왜? 김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기준 검사는 김진철을 밀치고 임채양에게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그녀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철컥. 자유로워진 손목. 임채양은 천천히 손목을 돌리며 일어섰다. 늦었잖아, 윤 검사. 오는 길이 좀 막혀서. 윤기준이 씩 웃었다. 그는 김진철을 돌아보았다. 김진철 소령. 당신은 지금 현 시간부로 직권 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준이 영장을 흔들었다. 당신이 보호하려 했던 한명규 중장, 그리고 조광철 변호사, 탁진우 대위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지금 이 순간부로 군 검찰이 아닌 우리 대검찰청 특수부가 인수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 상관인 한명규 중장에게 직접 물어보시지.
윤기준이 턱짓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김진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참. 윤기준이 임채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임채양 소령. 당신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방산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이자 본 사건의 핵심 참고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가시죠. 임채양은 조사실을 걸어 나왔다. 어둠이 걷히고 복도 창문으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파놓은 덫에 걸린 줄 알았던 한명규는 자신이 파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계룡대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한명규 중장의 집무실. 그는 최고급 원목 책상에 앉아 값비싼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안보사로부터 임채양 체포 완료 보고를 받고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참이었다. 멍청한 년. 감히 내 파일을 건드려? 그는 707 출신이니 뭐니 해도 결국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조광철 변호사를 시켜 군 기밀을 빼돌린 스파이로 언론에 터뜨리면 자신의 방산 비리는커녕 탁진우의 성추행 따위는 묻혀버릴 터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조광철 변호사 연결해. 잠시 후 서울 서초동의 조광철과 연결되었다. 조 변호사. 그 여우년 잡혔네. 지금쯤 안보사 지하에서 울고 있겠지. 이제 슬슬 언론에 흘릴 준비하게. 707 출신 여군의 충격적 이중생활 뭐 이런 자극적인 걸로.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수화기 넘어 조광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가? 방금 저희 로펌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도 법조팀 기자들이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 기자들까지. 그거야 자네가 흘릴 기사를 받으러 온 거겠지. 한명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장군님. 잠깐. 밖에서. 으악. 당신들 뭐야? 수화기 너머로 요란한 소음과 함께 조광철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조 변호사. 무슨 일이야? 압수수색입니다. 대검 특수부입니다. 장군님. 장군님. 으헉. 전화가 끊겼다. 한명규의 손에서 시가가 떨어졌다. 바닥에 최고급 카펫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대검. 특수부? 민간 검찰 나부랭이들이 감히. 바로 그때였다. 그의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당장 나가지 못. 들어온 것은 그의 부관이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의 전속 부관 대령과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들 그리고 임채양 소령이었다. 한명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네. 내가 왜 여길? 임채양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경례했다. 충성. 인사사령관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긴급 안건으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시라는 명령이십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임채양 옆에 서 있던 양복 사내 윤기준 검사가 나섰다. 한명규 장군. 아니, 이제 피의자 한명규 씨. 윤기준이 체포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귀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내 이놈. 내 놈들이 감히 현역 중장에게. 내 별이. 그 별 이제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윤기준이 손짓하자 함께 온군 검찰 수사관들이 한명규의 양팔을 제압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임채양. 이 배신자년. 내가 너를. 한명규가 발악했지만 특수부 요원들의 제압을 피할 수 없었다. 임채양은 그의 책상 위에 타들어가던 시가를 집어 재떨이에 비벼 껐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텐트 안에선 내가 규정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는 한명규의 귀에 대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한민국에선 법이 규정입니다. 한명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삼촌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조광철 변호사의 전관예우 로펌은 박살이 나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 상자들을 밖으로 실어 날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조광철의 일그러진 얼굴을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한명규 중장과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십니까? 탁진우 대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조광철은 변호인의 접견권을 외쳤지만 이미 그 자신도 피의자였다. 그리고 강원도 인제 군교도소. 면회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현역 육군 중장 한명규 방산 비리 혐의로 전격 체포. 유명 전관 변호사 조광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탁진우 대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삼촌이, 조 변호사님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음을, 아니 처음부터 이용만 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임채양이 밀어올린 첫 번째 조각이 거대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명규 중장과 조광철 변호사의 구속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방부 장관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군 검찰과 민간 검찰 그리고 감찰실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 합동수사본부의 핵심 참고인이자 실무수사관으로 임채양 소령이 공식 임명되었다. 그녀는 안보사 조사실이 아닌 용산의 합동수사본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탁진우 대위가 앉아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임소령님. 불과 몇 주 전 지휘 텐트에서 그녀를 희롱하던 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굴한 죄수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아는 거 다 불겠습니다. 한명규 장군님이 조광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KDF 업체에서 돈 받고 그거 상납하고 훈련 물자 빼돌리고 김지은 중사건은 임채양이 그의 말을 잘랐다. 탁진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건 조광철 변호사가 한명규 장군님이 아니라 조광철이 시켰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중대장에게 반항했다고 본보기를 보여야 다른 년들도 조용해진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내 놈의 성추행을 덮기 위해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으라고 조광철이 시켰다. 이 말인가? 예, 맞습니다. 전 그냥. 그럼 박미나 하사와 이수연 하사는? 임채양이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불렀다. 탁진우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 애들은 그냥 제가 좀 예뻐서 됐어. 임채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기준 검사가 탁진우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내 놈이 살 길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는 거다. 한명규와 조광철의 유착관계, 그리고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까지 전부. 탁진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뒤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한명규, 조광철, 탁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증인석에 임채양 소령이 군 정복을 입고 섰다.
증인. 피고인 한명규가 방산 비리를 덮기 위해 증인을 함정수사로 체포하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증인. 피고인 탁진우가 지휘 텐트에서 증인을 성희롱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음 증인석으로 향했다. 다음 증인 김지은 씨. 호출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김지은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탁진우를 노려보며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저 인간은 제군 생활 전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상관 모욕죄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증언이 법정을 울렸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제출되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피고인 한명규.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은 군의 심장부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 장교를 불법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 이는 군복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명규가 내가 무기징역이라니 라며 쓰러졌다. 피고인 조강철.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범죄를 비호, 교사한 죄가 극히 무겁다.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변호사 자격은 즉시 박탈한다. 피고인 탁진우.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부패 사슬의 하수인 노릇을 한 죄. 징역 30년에 처한다. 탁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인과응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정확히 되돌아왔다. 재판이 끝나고 임채양은 법원 로비에서 김지은을 만났다. 소령님, 감사합니다. 김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김 중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임소령, 정말 큰일 했네. 장관은 김지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지은 씨, 군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군은 즉시 김지은 씨의 부당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복직을 포함한 모든 보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며칠 뒤 언론사 카메라가 가득한 국방부 브리핑룸. 임채양 소령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군복을 입은 김지은 중사가 서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임채양은 탁진우와 한명규에게 받아낸 민사상 손해배상금 전액이 담긴 통장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이 돈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 돈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저는 이 금액 전액을 성범죄 피해 군인 지원 재단에 기부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임채양은 곁에 선 김지은을 바라보았다. 두 여군이 서로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경례가 아닌 썩어버린 거악에 맞서 싸워 이긴 전우들의 경례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현역 중장의 방산 비리와 연쇄적인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은 주범들의 처참한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경북 북부 교도소. 한때 청송이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쳤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중한 중범죄자들이 모이는 곳. 어둡고 축축한 세탁 작업장. 수백 명의 죄수들이 묵묵히 세탁물을 나르고 있었다. 그곳에 낯익은 두 얼굴이 있었다. 야, 4402번. 세탁기 다 돌아갔잖아. 빨리 안 꺼내. 교도관의 고함 소리에 헬쑥한 얼굴의 죄수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갔다. 그는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대형 세탁기에서 축축한 죄수복들을 허겁지겁 꺼냈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수인번호 4402. 한때 강원도 인제에서 자신이 규정이라 외치던 중대장
탁진우였다. 에이, 이게 같은.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젖은 세탁물을 옮겼다. 그의 옆에서 악취나는 양말들을 분류하던 또 다른 죄수. 3011번. 바로 어제까지 육군 인사사령관, 별 3개의 중장이었던 한명규였다. 내 놈 때문이야. 한명규가 감자 껍질처럼 쪼그라든 손으로 양말을 뒤집으며 쉰 목소리로 탁진우를 쏘아붙였다. 내 놈이 그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내 평생 공든 탑이. 닥쳐, 이 늙은이야. 탁진우가 눈을 부라렸다. 교도소에 들어온 순간부터 계급 따위는 무의미했다. 당신이 나한테 시킨 짓이잖아. 그 방산업체 돈 받아 처먹은 건 당신이고 조강 처리시켜서 김중사 묻어버린 것도 당신들인데. 왜 나만 30년이야? 억울해. 억울해? 이 버러지 같은 놈이. 내가 누군지. 야, 3011번. 바로 그때 젊은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내리쳤다. 아직도 내가 사령관인 줄 알아? 작업 시간에 잡담하면 저녁밥 없는 줄 알아. 빨리 안 움직여. 한명규는 자신보다 아들뻘도 안 되는 교도관의 호통에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때 수만 장병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던 그의 손은 이제 더러운 양말짝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이 법이었던 남자, 자신이 규정이었던 남자. 그들은 이제 법과 규정이 지배하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남은 평생을 속죄라는 이름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하늘의 법, 인과응보였다. 같은 시각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부사관 학교의 드넓은 연병장. 씩씩한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나, 둘, 정신 똑바로 차린다. 여기는 너희 집 안방이 아니다. 짧은 머리에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한 여군이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의 군기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전투복은 군인의 수의다. 언제든 죽을 각오로 입어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전투복은 너희의 명예다. 스스로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필요 없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복직한 김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탁진우에게 짓밟혔던 강원도 인제를 떠나 새로운 군인을 양성하는 부사관 학교의 교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훈련이 끝나고 김 중사가 후보생들을 돌려보낼 때였다. 연병장 한편에 낯익은 인형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소령님. 김지은이 환한 얼굴로 달려갔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김 중사님 강의하는 거 보러 왔습니다. 임채양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한명규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진급한 것이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제가 누굴 가르친다는 게. 김지은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후보생들 눈에서 불이 나오더군요. 임채양이 말했다. 임중령님. 사실 박미나 하사랑 이수연 하사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두 사람 다 용기를 내서 군에 재입대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중령님이 열어주신 길 덕분입니다. 임채양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가 707의 방식으로 지켜내려 했던 것, 그녀가 수갑을 차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저런 회복이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김 중사님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부패한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았고 한 명은 그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중령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김지은의 물음에 임채양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아직도 뽑아내야 할 썩은 뿌리가 많아서. 임채양이 돌아간 곳은 감찰실이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고질적인 비리와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당연히 임채양 중령이었다. 그녀에게는 군 내부의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계급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녀의 새 사무실, 감찰실장이었던 이제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본부장이 흐뭇한 얼굴로 차를 한 잔 건넸다. 임 단장, 아주 방이 횡하군. 축하난이라도 보내야겠어. 됐습니다. 그런 거 놓을 자리 없습니다. 보고서 쌓아둘 자리도 모자라니까요. 임채양이 서류 뭉치를 넘기며 퉁명스럽게 하지만 기분 좋게 대답했다. 자네가 우리 군을 살렸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한명규 같은 늙은 늑대들이 어디 한둘이겠나. 자네가 그 칼자루 마음껏 휘둘러주게. 명령. 아니, 조언 명심하겠습니다. 1년이 다시 흘렀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살을 애는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어김없이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 설산 위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다. 병사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텐트를 치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낯선 지휘 차량 몇 대가 멈춰섰다. 훈련을 지휘하던 대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달려나갔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각 잡힌 방한 전투복을 입은 임채양 중령과 그녀의 특별조사단 팀원들이었다. 충, 성, 대대장입니다. 여긴 어쩐 일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입니다. 혹한기 훈련 상황 불시 점검 나왔습니다. 지금 즉시 각 중대 지휘 텐트 및 보급 물자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임채양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의 눈빛은 인재의 추위보다 더 날카로웠다. 대대장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임채양 중령이 직접 떴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임채양은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그녀는 작년에 탁진우가 지휘 텐트를 쳤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제 그곳은 깨끗한 눈밭이 되어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막사를 점검하던 젊은 여군 장교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보고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이는 소위였다. 충성, 임채양 중령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임채양을 향한 순수한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임채양은 군의 부조리에 맞서 싸운 전설 속의 영웅이었다. 임채양은 얼어붙은 뺨을 쓸어내리며 그 젊은 장교의 경례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탁진호, 한명규. 그들은 자신이 규정이라 했지. 하지만 그들이 만든 짐승의 굴은 이렇게 사라졌다. 그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산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얼어붙은 땅에는 그 어떤 짐승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정의가 법이고 전우회가 규정인 진짜 군대를 위해.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채양 중령은 방한복깃을 여몄다. 그녀의 차가운 두 눈은 군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